어미야, 나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무섭다. 무서워 제발 이 손을 놓지 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린아이의 절규가 칼바람을 뚫고 찢어질 듯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산 짐승이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비명보다 더 처절하고 애달파 듣는 이의 간장을 서늘하게 도려내는 듯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천지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기세를 떨치며 두 사람의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옥부는 자신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늘어지는 아들 칠성방의 조망만한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나오자마자 혹한의 추위에 얼어붙어 뺨 위로 서리발처럼 맺혔으나 그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린 채 모질게 소리쳤다. 네가 살려면 이곳에 들어가야 한다. 애미 곁에 있으면 굶어 죽고 얼어 죽을 뿐이다. 썩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대문 앞에서 버티고선 거대한 기와집의 솥을 대문은 마치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칠성방을 기다리고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따스하기보다는 서늘한 냉기를 품고 어린 짐승을 유혹하는 덫과 같았다. 아이는 어미의 서슬 퍼런 고함에 놀라 잠시 주춤거렸으나 이내 본능적으로 어미의 다리를 다시금 와락 껴안으며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는데 그 처절한 몸짓은 옥분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싫다 굶어도 좋고 얼어 죽어도 좋으니 어미랑 아비 곁에 있을란다. 나를 팔지 마라. 제발 나를 팔지 마라. 7살 배기 어린 핏덩이가 세상의 비정함을 어찌 다 알겠느냐마는 칠성방은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임을 직감한 듯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옥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억누르며 마치 미친 여자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눈바람에 날리며 아이의 등을 억세게 떠밀었다. 대문이 삐그덕거리는 둔탁한 소음을 내며 열리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험상윤진 하인 두 놈이 튀어나와 칠성방의 양팔을 낚아채듯 붙들었고 아이는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며 어미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그 손은 허무하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순간 칠성방의 마지막 비명이 옥분의 귓가에 태기처럼 박혔다. 그 한마디는 눈보라 속에 파묻혀 사라졌으나 옥분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죄인의 낙인으로 새겨졌다. 대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옥분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는데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다. 그녀가 이토록 모진 짓을 저지른 이유는 단 하나. 집에 누워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남편 귀남을 살리기 위함이었으니 그 비극의 씨앗은 사흘 전 의원의 무심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산삼 녹용이 든 탕약을 쓰지 않으면 사흘을 넘기기 힘들 텐데 가난이 원수로구나. 평생을 소작농으로 흙만 파먹고 살아온 그들에게 산삼은커녕 쌀 한 톨 구하기도 힘든 보릿고개였기에 의원의 말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옥부는 밤새도록 남편의 머리맡을 지키며 흐느꼈으나 돌아오는 것은 귀남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흥건히 고인 검붉은 핏덩이뿐이었다. 귀남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칠성방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허우적거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부는 차라리 자신이 죽어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으나 아직 어린 자식과 죽어가는 남편을 두고 저승길조차 맘대로 갈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던 중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들려온 소문 하나가 옥분의 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으니 천석군 최참판댁에서 영리하고 눈치 빠른 사내 아이를 종으로 산다는 것이었다. 그 길로 옥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최참판댁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팔겠노라
자청하였는데 그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참판댁 집사는 칠성방의 총기 어린 눈빛과 다부진 체격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흥정을 시작했고 옥부는 자식의 몸값을 흥정하는 자신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자괴감에 치를 떨면서도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고야 말았다. 엽전 신양. 그것은 칠성방의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살아갈 수많은 날들을 팔아넘긴 대가였으며 동시에 죽어가는 남편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옥부는 품속에 넣은 엽전 꾸러미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져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이를 악물고 눈보라치는 밤길을 되돌아 약방으로 향했다. 약방의 늙은 의원은 한밤중에 눈사람이 되어 들이닥친 옥분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그녀가 내민 엽전 꾸러미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약재를 썰기 시작했다. 탕약을 짓는 동안 옥부는 쭈그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 자신이 저지른 천륜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공포와 죄책감 때문이었다. 약첩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는데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옥부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뒹굴었다. 그때마다 품속에 아는 약첩이 젖을까봐 자신의 몸을 던져 눈을 막았으니 그 모습은 가히 처절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다. 멀리서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형체가 보이자 옥분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늦어 남편이 이미 숨을 거두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역한 공기가 훅 끼쳐왔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 송장처럼 누워있는 귀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내가 약을 지어 왔소. 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소. 조금만 참으시오. 옥부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불을 지피고 약탕관을 올렸는데 아궁이 속에서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칠성방이 아까 지르던 비명 소리처럼 들려 그녀는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고 싶었다. 약이 끓어오르는 동안 옥부는 멍하니 부엌 한 구석을 응시했는데 그곳에는 칠성방이 밥을 달라며 보채던 밥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이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그 밥그릇을 보는 순간 옥부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년이지. 어미라는 년이 지아비 살리겠다고 제 새끼를 팔아먹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아궁이 벽에 쿵쿵 냈으며 자해하듯 통곡했으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기침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치고 약사발을 들고 일어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남편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그녀의 흐트러진 정신을 가까스로 붙잡아 주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옥부는 귀남의 상체를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입가에 약사발을 가져다 대었는데 귀남은 힘없이 눈을 뜨며 옥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릿했으나 본능적으로 옥분의 뒤편을 훑으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부인. 칠성이는 어디 갔소? 이 밤중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구려. 귀남의 쉰 목소리가 옥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옥부는 약사발을 든 손이 덜덜 떨려 약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태연한 척 거짓을 고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정신이 없어서 헛것이 보이나 보오. 칠성이는 건너 마을 이씨네 집에 잠시 놀러 갔소. 눈이 많이 와서 며칠 묵고 온다. 합디다. 걱정 말고 어서 이 약이나 드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었으나 귀남은 의심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쓴 약물을 힘겹게 목구멍으로 넘겼다. 꿀꺽, 꿀꺽. 목을 대가 움직이며 약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옥부는 자신의 피와 살이 녹아내리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저 약은 단순한 약초 달인물이 아니라 칠성방의 목숨값으로 바꾼 아들의 피로 만든 약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남편을 다시 눕히고 난 뒤 옥부는 윗목에 놓인 칠성방의 헌옷가지를 끌어안고 웅크려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문풍지는 윙윙거리며 귀신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금쯤 차가운 남의 집 헛간 방에서 떨고 있을 아들 생각에 옥부는 차라리 대문을 박차고 나가 최참판 댁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하지만 이미 받은 돈은 약방 주인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고 낙장불입이라는 계약서는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팔아매고 있었다. 아가, 부디 용서해라.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네 아버지만 살려놓고 내 꼭 너를 다시 데리러 가마. 그때까지만 살아다오. 죽지만 말고 살아다오. 옥부는 칠성방의 옷에 얼굴을 파묻고 밤새도록 주문처럼 중얼거렸으나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의 절망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동이 터올수록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와 숨통을 조여올 뿐이었다. 그 시각 최참판 댁의 싸늘한 행랑채 구석방에서 칠성방은 무릎을 끌어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낯선 잠자리, 낯선 냄새,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개 짖는 소리에 아이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배가 고파왔으나 감히 밥을 달라는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얼어붙은 손발을 녹일 이불조차 변변치 않아 낡은 가마니 떼기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했다. 칠성방은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어미의 마지막 모습, 자신을 매몰차게 밀어내던 그 손길을 생각하며 소리 죽여 울었다. 어미야,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아이의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고 그 눈물 자국 위로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통과 한이 싹트기 시작했다. 칠성방은 어미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면서도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난의 끔찍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칠성방의 가슴 속에는 어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오기가 뒤엉킨 시커먼 불씨 하나가 자리 잡게 되었으니 이것이 훗날 그를 천하를 호령하는 재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몰아넣기도 할 운명의 씨앗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으나 세상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차갑고 비정했다. 남편 귀남은 약 기운 덕분인지 얼굴에 희미한 혈색이 도는 듯했으나 옥분의 눈에는 그 혈색이 아들의 생명력과 맞바꾼 저주처럼 보였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긁어 미음을 쑤었는데 쌀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칠성방이 웃는 소리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미음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살인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로 가며 나누는 대화 소리였다. 그 소식 들었나 최참판 댁에 새로 들어온 종놈이 밤새 울지도 않고 독하게 버텼다더군. 어린 것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지 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의 손에서 미음 그릇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미음이 옥분의 발등을 덮쳤으나 그녀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아들이 독하게 버티고 있다는 소식은 안도감보다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내일 새끼. 독해져야 산다. 독해져야 살아남는다. 옥부는 깨진 사기 조각을 주워 담으며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그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 지옥 같은 가난을 끊어내고 언젠가는 반드시 아들을 되찾아 오겠노라고.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더욱 가혹하고 비탈진 길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긴 이별의 서막일 뿐이었다. 희망이라는 것은 때로 절망보다 더 잔인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법이니. 옥분이 피를 팔아 마련한 그 탕약이 목구멍을 넘어간 뒤 사흘간 귀남의 병세는 거짓말처럼 호전되는 듯 보였다. 꺼져가던 등불에 기름을 부은 듯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거친 숨소리도 잦아들어 옥부는 밤마다 붓두막 앞에 엎드려 천지신명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자식 팔아 살린 목숨이오니 부디 이 사람을 거두지 마옵소서. 칠성방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만이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는 간절하다 못해 처절했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 기도를 외면하였다. 나흘째 되던 날 밤 갑자기 불어닥친 삭풍의 방문. 창호지가 찢어질 듯 요란하게 울더니 잠들었던 귀남이 갑자기 각혈을 하며 솟구쳐 일어났다. 검붉은 피가 이불을 적시고 방바닥으로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마치 옥분이 칠성방을 팔아넘긴 그날 밤 흘렸던 피눈물처럼 섬뜩하고 비릿했다. 귀남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듯 허우적거렸는데 그의 동공은 이미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거렸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의원을 불러오리다. 옥분이 울부짖으며 달려나가려 했으나 귀남의 차가운 손이 옥분의 옷자락을 낚아챘다. 그 힘은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고 옥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귀남은 핏발선 눈으로 옥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부인, 내 다아오. 양 냄새가 칠성이 냄새요. 그 말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옥분의 머리를 강타했다. 귀남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살림에 갑자기 나타난 귀한 약재가 어디서 났는지, 며칠째 보이지 않는 아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비의 본능으로 그 끔찍한 진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안 돼요. 자식을 팔아. 아비가 사는 법은 없소. 귀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핏물과 섞였다. 그는 옥분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더니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를 남겼다. 찾아오시오. 내 젖은 가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니 부디 우리 칠성이를. 말을 맺지 못한 채 귀남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고 잡고 있던 옥분의 옷자락을 놓친 손이 바닥으로 힘없이 곤두박질 쳤다. 방 안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으나 그 정막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죽음의 그림자를 동반하고 있었다. 옥분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아들을 판 돈으로 산 약이 남편을 살리기는커녕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만 지어준 꼴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보, 나도 데려가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오. 그녀의 통곡은 밤새도록 이어졌으나 새벽닭이 울 때쯤에는 목이 쉬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던 옥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거적에 쌓인 남편의 시신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봉분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초라한 무덤 앞에서 옥부는 멍하니 앉아 하루를 꼬박 보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도, 아들도, 살아갈 희망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텅 빈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칠성방의 밥그릇과 남편이 쓰던 베개를 보며 미친 듯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숯단지를 맨손으로 벅벅 긁어대다가 갑자기 마당으로 뛰쳐나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내 아들 내놔라, 내 남편 살려내라. 이 도둑놈들아. 동네 사람들은 그런 옥분을 보며 혀를 찼다. 즉, 결국 미쳐버렸구만. 기구한 팔자로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옥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흘 뒤, 옥분은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섰다. 보찜 속에는 칠성방이 입던 낡은 저고리 하나와 남편의 신발 한 짝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대문을 닫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을 어귀를 벗어났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의 길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맴돌았으나 정작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 전국의 장터를 헤매며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다. 지나가던 아이만 보면 달려가 칠성아하고 부둥켜 안다가 매몰차게 내쳐지기 일쑤였고, 밤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쪼그려 자며 꿈속에서만 그리운 얼굴들을 만났다. 죄책감이라는 멍에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어 그녀는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잃고 짐승에 가까운 몰골로 변해갔다. 한편 최참판 댁의 높디 높은 담장 안에서 어린 칠성방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칠성방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하인들은 그를 개똥이라 부르며 개나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했다. 새벽 별이 지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자신의 몸통만 한 물동이를 지어 나르며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야 했다. 손등은 터져 피고름이 흘렀고 발에는 동상이 걸려 감각이 없었으나 잠시라도 일손을 놓으면 행랑 아범의 메타작이 날아들었다. 이놈, 밥값을 하려면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모자랄 판에 꾀를 부려 채찍이 등짝을 후려칠 때마다 칠성방은 입술을 깨물며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어미가 자신을 버리고 간 그날 밤 이후 칠성방은 눈물을 흘리는 법을 잊어버렸다. 대신 그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도끼가 뗄리를 틀고 자라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팔아 배를 불리고 계시겠지.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버지만을 챙기며 나 같은 건 잊으셨겠지. 어린 마음에 새겨진 오해는 날이 갈수록 단단한 껍질을 쓰고 증오로 변해갔다. 그 증오는 그가 모진 학대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내가 살아남아서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를 버린 부모 앞에 나타나 그들의 후회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그것이 칠성방이 매일 밤 차가운 헛간방에서 되뇌는 복수의 맹세였다. 하지만 칠성방에게는 남들과 다른 비상한 재주가 있었으니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고 한 번 본 글자는 기어이 뜻을 알아내고야마는 명석한 두뇌였다. 최참판댁 사랑채에서는 매일 아침 훈장 선생이 최참판의 외동아들인 최만석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만석은 둔하고 게을러 천자문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었다. 마당을 쓸거나 심부름을 하며 열린 방문 틈으로 글 읽는 소리를 엿듣던 칠성방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글귀들을 모조리 외워버리고 말았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노루황. 빗자루질을 하는 박자에 맞춰 입안에서 글자들이 굴러다녔고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흉내내어 써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훈장 선생이 만석에게 질문을 던졌다. 군자 유어이하고 소인 유어리라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만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벅이며 땀을 흘릴 뿐이었다. 훈장 선생의 혀차는 소리가 들려오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마당에서 자풀을 뽑던 칠성방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군자는 의리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서 깨닫는다 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소리였으나 정적 속에서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훈장 선생이 놀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누구냐? 방금 답을 말한 놈이 누구냐? 칠성방은 화들짝 놀라 엎드려 조아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그만. 그때 안채에서 낮잠을 자다 깬 최참판이 곰방대를 물고 걸어 나왔다. 무슨 소란인가? 저 천한 종놈이 감히 서당 근처에서 주둥이를 놀렸단 말이냐. 최참판의 호통에 행랑 아범이 달려와 칠성방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다. 대감마님, 이놈이 미쳤나 봅니다.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내쫓겠습니다. 행랑 아범이 몽둥이를 치켜들자 칠성방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훈장 선생 곁에 앉아있던 낯선 선비 하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한양에서 잠시 내려온 최참판의 벗이자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송대감이었. 멈추시오. 저 아이를 이리 가까이 오게 하라. 송대감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짓골을 한 칠성방의 흑투성이 얼굴 속에서 형형하게 살아있는 눈동자를 발견했던 것이다. 칠성방이 벌벌 떨며 마루 밑으로 다가가자 송대감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개똥이라 불리옵니다. 그 뜻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배운 적이 없사옵니다. 그저 빗자루질을 하며 귀동냥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글을 배운 적도 없는 종놈이 서당 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뜻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옆에 서 있던 만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렸고 최참판은 기가 막힌 듯 헛기침만 해댔다. 송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칠성방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군자냐? 소인이냐? 이것은 함정이었다. 종의 신분으로 군자를 논하면 건방진 것이요. 소인이라 하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다. 칠성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소인은 비록 천한 몸으로 태어나 이익을 천합하려 왔으나 마음만은 의를 따르고자 하니 아직은 군자도 소인도 아닌 그저 사람이 되고픈 미물일 뿐이옵니다. 송대감은 무릎을 탁 쳤다. 물건이로다. 진흙 속에 진주가 박혀 있었구나. 그는 최참판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보게 저 아이를 내게 주게나. 자네 집 마당이나 쓸기에는 그 재주가 너무 아깝네.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 그를 가르치고 사람을 만들어 보겠네. 최참판은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저런 놈을 데려가 뭐에 쓰시려고 기껏해야 말단 설이나 시키시려나. 좋네. 자네가 원한다면 거저라도 가져가게. 밥값만 축내는 놈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되었구만. 그렇게 칠성방의 운명은 또 한 번의 급류를 타게 되었다.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나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칠성방은 송대감의 뒤를 따라 최참판댁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멸시하던 하인들의 눈빛, 질투에 찬 만석의 표정, 그리고 자신을 가두었던 그 거대한 기와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 송대감은 칠성방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너는 이제부터 명운이라 하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뜻이다. 네가 가진 그 총기와
오기로 세상을 배워라. 허나 명심해라. 너의 출신은 평생 너를 따라다닐 꼬리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남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노력해야 하고 가슴속에 품은 칼날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칠성방. 아니 명우는 스승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심보다 더 큰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단순히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천대했던 이 세상의 질서를 발 아래 두고야 말겠다는 거대한 포부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각 옥부는 다리 밑거지 소굴에서 썩은 밥을 주워 먹으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우리 칠성이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자, 해보렴. 그녀는 돌멩이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숟가락질하는 실업을 했다. 지나가던 개가 짖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돌멩이를 감싸주며 몸을 웅크렸다. 안 돼, 내 새끼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공허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 아들은 귀공자의 길로, 어미는 나락의 길로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질주하는 두 모자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 사이에 쌓아 올릴 벽은 얼마나 높고 견고할 것인가. 명운이 그를 깨치고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옥부는 기억을 잃고 거리를 떠돌며 늙어갈 것이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 언젠가 마주칠 그 비극적인 재회를 위해 운명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명운이 송대감의 집에 도착하여 처음 붓을 잡던 날, 옥부는 낯선 마을의 장터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 차가운 빗속에 쓰러졌다. 명운이 먹을 갈며 맡은 묵향이 그윽하게 퍼져나갈 때 옥분의 코끝에는 진흙탕의 비린내만이 진동했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두 사람.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밤이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시련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명우는 붓끝에 힘을 주어 종이 위에 인자를 썼다. 참고 또 참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일어서리라. 그 글자 위로 어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으나 명우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잔상을 지워버렸다. 이제 그에게 과거는 약점이자 수치일 뿐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 그에게는 그러했다. 그 입을 다물라. 네 놈의 혀가 길어질수록 네 목숨줄은 짧아질 뿐이다. 서늘한 일갈이 대청마루의 공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붉은 관복을 입고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사내. 그의 눈빛은 마치 천년 묵은 빙하처럼 차갑고 투명했으나 그 안에는 섣불리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송명운. 30년 전 최참판댁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군자를 논하던 칠성방은 이제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영의정 송대감의 양자가 되어 조정의 대소사를 쥐락펴락하는 형조판서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김대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벌벌 떨고 있었는데 평소 위세 등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명운의 서리빨 같은 눈초리에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다. 명운은 붓을 들어먹을 찍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우아함과 숨 막히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 재배를 불린 죄. 국고를 횡령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죄. 내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람이 없으나 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귀양으로 감형하노라. 단, 네 놈이 착복한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고 내 가문은 3대까지 관직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판결은 단호했고
자비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으나 그 내용은 가문의 멸문지화나 다름없는 가혹한 처사였다. 김 대감이 판서 대감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하며 이 말을 떼썼으나 명우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하인들에게 손짓했다. 죄인이 끌려나간 뒤 명우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매와 향기를 실어 날랐으나 명운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30년 전 그날 밤의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 돈이 없으면 팔려간다. 그것이 그가 뼈에 새긴 세상의 이치였다. 그는 자신의 천한 출신을 감추기 위해 남들보다 더 완벽해야 했고 누구에게도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 갑옷 속에 가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판서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으나 정작 명운 자신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7살 칠성방이 되어 울부짖고 있었고 그를 버린 어미의 뒷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져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돈과 권력을 내가 다 가졌소. 헌데 당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명운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졌고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그 차가운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의 뜨거운 화증을 잠시나마 식혀주었다. 한편 한양성 밖 청계천 다리 밑에는 짐승의 굴과 다름없는 거지들의 소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는 그곳 구석진 자리에 낡은 거적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노파가 있었으니 바로 옥분이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에게서 젊음과 건강, 그리고 온전한 정신마저 앗아가 버렸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새둥지 같았고 얼굴은 주름 골짜기가 깊게 패여 본래의 이목구비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녀의 두 눈이 하얗게 멀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한쪽 다리는 오래전 겪은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옥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웅얼거렸다. 칠성아, 밥 먹자. 하얀 쌀밥에 고깃국 끓여놨다. 어서 오너라. 그녀의 앞에는 깨진 쪽박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썩은 나물 쪼가리와 흙먼지뿐이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미친 할망구하고 놀려대도 옥부는 그저 희죽희죽 웃으며 돌멩이를 떡인 줄 알고 입으로 가져가려 했다. 그녀의 기억은 산산이 조각나 흩어졌지만 단 하나 끈질기게 그녀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집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두 글자였다. 그녀의 품속 깊은 곳, 냄새나는 저고리 안주머니에는 30년 전 칠성방이 입었던 낡아 빠진 색동저고리 고름 한 짝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배가 고프거나 매를 맞아 서러울 때면 그 옷고름을 꺼내어 볼에 비비며 위안을 삼았다. 아가, 춥지. 엄마가 안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빠 약 다 다려지면 데리러 갈게. 옥분의 시간은 30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여전히 약탕관 앞에 앉아있는 젊은 어미라고 착각하곤 했다. 다리 밑 왕초거지가 다가와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네.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자리만 차지하고 썩 꺼져. 왕초의 억센 발길질의 옥부는 떼굴떼굴 굴러 시궁창에 처박혔다. 오물이 입과 코로 들어갔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옷고름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안 돼. 이거 젖으면 안 돼. 우리 칠성이 입혀야 하는데. 그 처참한 모습은 지나가던 똥개조차 외면할 정도로 참혹했다. 운명의 장난은 야속하게도 이토록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사람을 한양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몰아넣고 있었다.
영의정 송대감의 고이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명우는 양부의 뜻을 받들어 잔치에 쓸 물품을 점검하기 위해 잠시 저잣거리를 순시하게 되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호위무사의 호의를 받으며 거리를 지나는 명운의 행차는 장관이었다. 백성들은 길 양옆으로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고 감히 그 존귀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가마의 창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던 명운의 눈에 다리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흉측한 노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옥분이었다. 그녀는 어디선가 고소한 전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기어 나온 것이었다. 눈이 먼 그녀는 방향을 잃고 명운의 행차 앞을 가로지르려 했고 앞서 가던 호위무사가 칼집으로 그녀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어디서 감히 미천한 거지가 대감 마님 행차를 막느냐 물러거라. 옥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고 품에 안고 있던 옷고름이 툭 떨어져 흙바닥에 굴렀다. 가마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명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더러운 거지가 길을 막는 것이 불쾌해서가 아니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그 노파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과 가슴 저릿한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특히 노파가 허겁지겁 바닥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찾는 손놀림이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다. 잠깐 멈추어라. 명운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행렬이 멈췄다. 명운은 가마문을 열고 하인을 불렀다. 저 노파에게 엽전 몇 푼 던져주고 길을 터주어라.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라. 하인은 엽전 꾸러미를 옥분의 앞에 던져주며 핀잔을 주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판서 대감의 자비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에 옥부는 바닥을 더듬어 돈을 쥐었으나 그녀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내 옷고름. 칠성이 옷고름. 그녀는 돈을 밀쳐내고 흙바닥을 손톱이 빠져라 긁어대며 옷고름을 찾았다. 그 처절한 몸짓을 보며 명우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돈보다 헌헝겁 조각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미친 노파. 명우는 혀를 차며 다시 가마문을 닫으려 했다. 세상에 사연 없는 거지가 어디 있겠는가. 나약한 감상은 사치일 뿐이다. 그는 억지로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가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멀어지는 가마 뒤로 옥분이 옷고름을 찾아내어 볼에 비비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이 30년 만의 첫 스침이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두 영혼이 찰나의 순간 교차한 것이다. 그날 밤 명우는 영의정 송대감과 독대했다. 병석에 누워있는 송대감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오늘 내일 하는 처지였으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명우나, 이번 고이연은 단순히 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죽고 나면 조정의 승냥이들이 너를 물어뜯으려 달려들 것이다. 이번 잔치를 통해 네 위상을 확고히 하고 내 사람들을 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송대감은 기침을 하며 명운의 손을 잡았다. 명운은 양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소자,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나라 최고의 재상이 되어 보일 것입니다. 송대감은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참으로 똑똑하고 강인한 아이야. 허나 내 가슴 속에 품은 그 얼음덩어리가 언젠가 너를 찌를까 두렵구나. 때로는 차가운 이성보다 뜨거운 눈물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법이다. 명우는 양부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 눈물 따위는 약자들의 변명일 뿐 강자는 오직 결과로 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양부의 방을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차오르고 있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 바로 고이연 날이었다. 한편 옥부는 거지 소굴에서
얻어맞은 옆구리를 부여잡고 끙끙 앓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낮에 맡았던 그 고소한 전 냄새와 화려한 행렬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다녔다. 잔치가 열린다. 우리 칠성이도 잔치 좋아하는데. 그녀의 혼미한 의식 속에 기이한 계시가 스며들었다. 그 큰 기와집에 가면 칠성이가 있을 것만 같은, 아니면 적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오른 것이다. 사실 그것은 죽음이 가까워진 늙은 짐승이 본능적으로 자신이 쉴 곳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였는지도 모른다. 옥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일어났다. 가야 해. 가서 칠성이 밥 먹여야 해. 그녀는 어둠 속으로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다. 방향도 모르고 길도 보이지 않았지만 운명의 붉은 실은 그녀를 영의정댁 대문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명우는 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전국의 진귀한 산해진미가 영의정댁으로 들어왔고 내로라 하는 고관대작들이 줄을 지어 선물을 보내왔다. 명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그는 완벽했다. 빈틈없는 일 처리, 사람을 다루는 카리스마,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용인술까지. 그는 누가 봐도 완벽한 영의정의 후계자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편에서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을수록, 맛있는 음식을 먹을수록 어릴 적 춥고 배고팠던 기억이 반작용처럼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가? 복수 부귀영화,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잔치 전날 밤, 명우는 잠행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그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호위무사 한 명만 대동한 채 밤거리를 걸었다. 거리는 내일 있을 영의정댁 잔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영상 대감댁에서 내일 거지들에게도 국밥을 베푼다지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판에 그나마 다행이지 뭔가.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명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비가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청계천 다리 위였다. 명우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30년 전 그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던 그 강물은 여전히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다리 밑에서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자동아, 은자동아.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어머니 옥분이 칠성방을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명우는 홀린 듯 다리 밑을 내려다 보았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불빛 아래 누군가가 앉아있는 형체가 보였다. 명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거나 고향 땅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시겠지.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노랫소리에는 뼈를 깎는 듯한 한과 그리움이 묻어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힘이 있었다. 명우는 호위무사에게 손짓했다. 저기 저 노래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호위무사가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오는 동안 명우는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잠시 후 호위무사가 돌아와 보고했다. 그저 미친 노파입니다. 눈도 멀고 다리도 저는 거렁뱅이인데 정신이 온전치 않아 밤낮으로 저런 노래를 부른다 합니다. 내쫓을까요? 명우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알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다. 그렇겠지.
내가 무슨 헛된 기대를 한 것인가.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버려 두어라. 그저 미친 여인의 넋두리일 뿐이다. 명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그 자장가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그 소리는 명운이 쌓아올린 견고한 얼음 성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고 있었다. 명운이 떠난 뒤 옥부는 노래를 멈추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칠성이 냄새. 우리 칠성이 냄새가 났는데 그녀는 어둠 속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다. 옥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한 국물과 뒤섞였다. 그녀는 주섬주섬 보찜을 챙겼다. 내일은 꼭 그 큰 기와집에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칠성이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미쳐버린 그녀의 뇌리에서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모성이라는 이름의 본능이 켜놓은 마지막 등불이었다. 내일 영의정댁의 대문이 열리면 30년간 엇갈려온 두 모자의 비극적인 운명은 폭발하듯 충돌할 것이다. 천륜을 끊어낸 죄와 그 죄를 딛고 일어선 벌이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옥분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마치 내일 닥칠 폭풍을 예고하듯이 썩 물러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이미느냐. 내년에 더러운 발이 닿는 것만으로도 대감 마님의 만수무강에 해가 될까 두렵다. 우레와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허공을 갈랐고 옥분의 앙상한 몸뚱이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대문 밖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영상 대감의 고이연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고관대작들의 화려한 가마 행렬이 줄을 잇고 담장 안에서는 풍악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는 그 시각. 대문 밖은 지옥도와 다를 바 없는 아비규환이었다. 떡 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거지 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을 막아내려는 하인들의 몽둥이 찜질이 난무했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 눈이 멀고 다리를 저는 옥분이 있었다. 그녀는 하인의 발길질에 채여 피를 토하면서도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다시금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늘어졌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신음은 처절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내 아들이 여기 있소. 우리 칠성이가 여기 있단 말이오. 그녀의 눈은 하얗게 탁해져 초점을 잃었으나 코끝은 연신 대문 안쪽을 향해 킁킁거리고 있었다. 30년 전 헤어진 아들의 냄새, 꿈속에서나 맡았던 그 살냄새가 이 화려한 음식 냄새 속에 희미하게 섞여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다. 하인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다.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네 아들이 여기 어디 있다고 행패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늘 같은 나라님들이야. 내년 같은 거렁뱅이의 씨가 섞일 곳이 아니란 말이다. 억센 주먹이 옥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어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갔고 두피가 찢어지는 고통이 엄습했으나 옥분은 비명 대신 옷자락 속을 더듬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색동저고리 고름이 생명줄처럼 들려 있었다. 아니다. 내 새끼가 여기 있다. 내가 안다. 에미는 안다. 그녀의 중얼거림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치부되어 비웃음만을 샀고 구경하던 다른 거지들조차 재수음 붙었다며 그녀에게 침을 뱉었다. 하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다.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영영 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죽음을 앞둔 어미의 섬뜩한 직감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담장 안 화려한 연회장 상석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송대감과
그 곁을 지키는 명운이 앉아 있었다. 명운은 붉은 관복에 흉배를 두르고 머리에는 옥관자를 하여 그 위세가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하객들은 연신 술잔을 올리며 송대감의 만수무강과 명운의 앞날을 축복했다. 영상대감. 참으로 든든하시겠습니다. 저리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송씨 가문의 영화가 천년을 갈 것입니다. 칭송이 쏟아질 때마다 명운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으나 그의 속은 텅 빈 강정처럼 공허했다.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으나 입맛이 없었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현란했으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젯밤 청계천 다리 밑에서 들었던 그 자장가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왜 그 소리가 잊히지 않는단 말인가? 명운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으나 가슴속의 불안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때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점점 커져 연회장의 흥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이거 놔라, 내 아들 내놔라.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사랑채까지 파고들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송대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경사스러운 날에 웬 소란이냐. 밖이 왜 저리 시끄러운고. 송대감의 물음에 집사가 황급히 달려와 조아렸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미친 노파 하나가 들이닥쳐 자꾸 아들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쫓아도 다시 기어오고 때려도 다시 달라붙어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운의 손에서 술잔이 툭 하고 떨어져 굴렀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미친 노파, 아들, 그리고 어젯밤의 자장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며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명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소자가 나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주웅을 깨트려 죄송합니다. 송대감은 명운의 창백해진 안색을 의아하게 여겼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하거라. 너무 모질게는 말고 적당히 달래어 보내거라. 명운은 빠른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다급했다. 가까워질수록 노파의 절규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는 3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밀어내던 어머니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명운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혹했다. 피투성이가 된 노파가 하인들의 발 아래 짓밟혀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살이 드러나 있었다. 하인 하나가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였다. 멈추어라. 명운의 호령이 천둥처럼 울렸다. 하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판서대감 나오셨습니까요? 명운은 그들을 무시하고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갔다. 주변의 거지들과 구경꾼들은 죽은 듯이 숨을 죽였고 대문 앞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명운은 엎드려 있는 노파를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백발, 앙상한 등, 그리고 썩어 들어가는 다리.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 고통 그 자체를 빚어놓은 조각상 같았다. 명운은 혐오감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디 사는 누구이기에 감히 영상대 감댁 문전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네 목숨이 10개라도 되느냐.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소리에 옥부는 흠칫 몸을 떨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쪽을 향했다. 하얗게 먼 눈동자가 명운의 얼굴을 향했으나 그녀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고 있었다. 목소리가. 옥부는 피 묻은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다. 그 손은 명운의 발치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나으리, 제 아들이, 제 칠성이가 그때였다. 하인이 나서며 옥분을 발로 차려 했다. 인연이 감히 대감 마님 몸에 손을 대려해 하인의 발이 옥분의 옆구리를 가격하자 옥분은 억하고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녀가 품속에 그토록 소중히 감추고 있던 물건이 툭 하고 튀어나와 명운의 발 앞으로 굴러갔다. 흙먼지 위로 떨어진 그것은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색이 다 바랜 낡은 옷구름 한 짝이었다. 명운의 시선이 무심코 그 물건에 꽂혔다. 순간 그의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그 낡은 천조각만이 거대하게 확대되어 그의 망막을 덮쳤다. 그것은 평범한 옷고름이 아니었다. 붉은색과 남색이 교차하는 색동 문양, 그리고 끝부분에 서툰 솜씨로 수놓아진 작은 복자. 그것은 명운이, 아니 칠성방이 7살 되던 해 설날에 어머니가 밤을 새워 지어주셨던 설빔의 일부였다. 가난한 살림에 천을 살 돈이 없어 헌옷을 뜯어 기워 만들었기에 바느질 자국이 삐뚤빼뚤했던 그 옷. 최참판댁으로 팔려가던 날, 옥분이 울면서 칠성방에 저고리 고름을 꽉 쥐었다가 그만 뜯어져 버렸던 바로 그 조각이었다. 명운의 기억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그날의 장면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터져 나왔다. 이거 놓아라 어미야. 절규하던 자신과 손에 뜯겨진 옷고름을 쥔 채 멍하니 서 있던 어머니의 얼굴. 명운은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형조판서가, 얼음장 같던 사내가 흙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었다. 하인들이 기겁하며 달려들었다. 대감마님 어인일이십니까? 명운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옷고름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거친 감촉이 전율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다.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어머니의 눈물과 땀, 그리고 한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물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쓰러져 있는 노파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보였다. 늙고 병들어 추한 모습 뒤에 숨겨진 자신의 기억 속 젊은 어머니의 그림자가, 눈가에 맺힌 주름, 휘어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30년 전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그 여인의 것임을. 어머니, 명운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람 소리 같았으나 기적처럼 옥분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쓰러져 있던 옥분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보이지 않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누구? 방금 누가 나를 불렀소? 칠성이냐? 내 아들 칠성이냐? 옥분은 짐승처럼 기어서 명운에게 다가왔다. 피 묻은 손으로 명운의 비단옷을 더듬고 갓을 더듬고 마침내 명운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거친 손바닥이 명운의 뺨에 닿는 순간 명운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명운은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는 옥분의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옥분의 손바닥을 펼쳐 그 위에 쥐고 있던 옷고름을 올려놓았다. 어머니, 접니다. 칠성이가 맞습니다. 옥분의 손가락이 옷고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입이 딱 벌어지며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30년을 품어온 그 조각이 아들의 손을 통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아이고, 내 새끼 칠성아. 옥분의 목구멍에서 피 끓는 통곡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명운을 와락 끌어안았다. 흑투성이 거지와 비단옷을 입은 고관대작이 서로 엉겨붙어 뒹구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나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신분의 귀천도 세월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끊어졌던 천륜이
다시 이어지는 뜨거운 스파크만이 튀고 있었다. 연회장 안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손님들과 송대감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다. 저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판서가 미친 거지와 껴안고 있다니. 누군가 소리쳤으나 명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명운은 옥분의 앙상한 등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울부짖었다. 용서하세요.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따뜻한 밥 한 끼 못 드리고 비단 이불 한 번 못 덮어드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명운이 흘리는 눈물이 옥분의 더러운 옷을 적셨고 옥분의 눈에서 흐르는 핏물 섞인 눈물이 명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옥분은 명운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내리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달랬다. 아니다. 아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내 새끼 살아만 있으면 되었다. 애미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30년 전 자식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평생을 지옥 속에 살았던 어미와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도끼로 바꾸어 성공했으나 마음은 늘 고아였던 아들. 두 사람의 해우는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탐욕과 위선으로 점철된 양반들의 세계에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보여주는 진실한 사랑의 힘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힌 것이다. 송대감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눈시울을 붉혔고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명운아, 네가 드디어 가슴속의 얼음을 깨뜨렸구나.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감동적인 재회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옥분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아들을 만났다는 환희와 안도감이 긴장이 풀리자 지탱하고 있던 생명력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옥분의 몸이 명운의 품 안에서 푹 처졌다. 어머니, 어머니, 명운이 다급하게 불렀으나 옥분의 숨소리는 거칠고 미약했다. 아가, 칠성아, 배가 고프구나. 네가 지어주는 밥 한 번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명운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여봐라, 의원 당장 어이를 불러라. 내 어머니를 살려내라. 누구든 어머니를 살리지 못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광기 어린 명운의 외침이 고이 연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옥분을 번쩍 안아들고 안채로 뛰기 시작했다. 피와 흙으로 얼룩진 어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명운의 가슴을 천근만근 짓눌렀다. 30년을 기다려 만난 어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하늘이시여, 제게 부귀영화를 주셨다면 이제는 제발 시간을 주십시오. 제 수명을 깎아서라도 좋으니 제발 어머니가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시간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명운은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달렸다. 화려한 잔치상은 뒤엎어졌고 흥겨웠던 음악 소리는 멈췄다. 오직 한 남자의 처절한 효심만이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평생을 어긋나 온 두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벌이는 마지막 사투였다. 명운의 비단옷에 묻은 어머니의 붉은 피가 마치 죄를 씻어내는 성수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대감마님, 준비하신 미음이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옵소서. 하녀가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내려놓고 물러나자 명운은 손수 숟가락을 들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으나 그 공기 속에는 묵직한 슬픔과 뒤늦은 후회가 꽉 들어차 있어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비단 금침 위에 누워있는 옥분의 모습은 마치 낡은 고목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메마른 상태였으나 명운이 정성스럽게 닦아낸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명우는 후후 불어식힌 미음 한 숟가락을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갔다. 어머니, 입을 벌려보세요. 칠성이가 드리는 밥입니다. 그토록 드시고 싶어 하시던 따뜻한 밥입니다. 옥부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 비단 옷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춥고 배고픈 다리밑이 아니라 따뜻하고 향기로운 방 안에서 아들이 밥을 떠먹여주는 꿈. 이 꿈이 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녀는 입술을 달싹거렸다. 미음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옥분의 얼굴에 희미한 화색이 돌았다. 맛있구나. 참으로 맛있다. 우리 칠성이가 언제 이리 커서 애미 밥을 다 해주는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 타버린 재처럼 푸석거렸으나 그 속에 담긴 지극한 사랑은 명운의 가슴을 녹여내고 있었다. 명운은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려 국물을 흘릴까봐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꽉 붙잡아야 했다. 30년 전 자신을 팔아넘긴 매정한 어미라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가 닦아낸 어머니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동상으로 발가락이 잘려나간 발, 수없이 넘어져 찢어지고 아문 무릎, 그리고 자식을 찾겠다고 허공을 휘젓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들. 그 모든 상처가 명운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노라고. 너를 버린 죄책감에 나 자신을 형벌처럼 학대하며 살아왔노라고. 명운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어머니,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일어나시면 제가 맛있는 고기도 구워드리고 좋은 옷도 지어드릴 겁니다. 저랑 같이 사셔야지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옥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다. 배부르다. 내 평생 먹은 밥 중에 제일 맛나고 배부르다. 그녀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명운의 손을 찾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 명운의 따뜻한 손을 감싸 쥐었다. 칠성아, 내 새끼야. 애미를 원망하느냐, 그 추운 날. 너를 남의 집 대문 안에 밀어넣은 이 애미가 미웁지 않더냐. 그 질문은 30년간 명운의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였다. 그러나 지금 그 가시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다. 명운은 옥분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미안해하지 마세요. 명운의 뜨거운 눈물이 옥분의 손등을 적셨다. 옥분은 그제야 안도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평생 그녀를 짓눌러왔던 천연과도 같은 죄책감이 아들의 용서로 인해 비로소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훌륭하게 커줘서 고맙고, 이 못난 애미를 찾아줘서 고맙다. 옥분의 눈동자가 천천히 허공을 향했다. 그곳에는 30년 전 먼저 떠난 남편 귀남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여보, 나 이제 가요. 우리 칠성이 밥 먹였으니 이제 당신한테 가요.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잡고 있던 명운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마지막 숨이 가볍게 흩어지고 고단했던 그녀의 삶도 멈췄다. 방 안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으나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평화롭고 성스러운 침묵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명운이 다급하게 어머니를 불렀으나 대답은 없었다.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듯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고통과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해탈의 표정이었다. 명운은
옥분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다. 심장은 멈췄으나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명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으아앙. 천하를 호령하던 판서의 위엄도, 사내의 자존심도 모두 던져버리고 그는 7살 아이처럼 목 놓아 통곡했다. 그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희연이 중단된 마당까지, 그리고 대문 밖에서 서성이던 거지들에게까지 울려 퍼졌다. 영상 대감송 씨는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하인들도, 기생들도, 심지어 거지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숙연해졌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씻어내고자 했던 한이 마침내 해소되는 소리이자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천륜을 증명하는 애가였다. 옥분의 장례는 영상 대감댁의 가족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명우는 3년상을 치르겠다며 관직을 사임하려 했으나 임금은 그의 효심을 높이사 반려하고 기복을 명했다. 그러나 명우는 예전의 그 차가운 어른 판서가 아니었다. 어머니를 보낸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사제를 털어 빈민 구율소를 세우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앞장섰다. 거리의 거지들을 볼 때마다 그는 어머니를 대하듯 깍듯이 대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여 생불이라 불렀으나 명우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지 못한 불효자가 어찌 칭송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뿐입니다. 그의 집무실 한편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색동저고리 고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는데 명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옷고름을 바라보며 초심을 다잡곤 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다. 옥분이 묻힌 양지바른 언덕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다. 명우는 하얀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날렸으나 명우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을 제상에 올리고 술을 따랐다. 어머니, 칠성이가 왔습니다. 춥지는 않으신지요? 저승에서는 배고프지 않고 아버님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명우는 무덤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눈발이 굵어지며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다. 30년 전 그날 밤처럼 눈보라가 쳤지만 이제 명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사랑의 온기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덤가에 오래도록 앉아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날의 아픔은 눈 속에 파묻히고 그리움만이 향기처럼 피어올랐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명운 또한 나이가 들어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유언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고 권세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가장 귀한 것은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저녁 밥상이더구나. 너희는 부디 나처럼 어리석게 부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 효는 시기를 놓치면 평생 가슴을 치는 한이 되느니라. 명운이 눈을 감자 그의 입가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지었던 것과 똑같은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사람들은 송명운 대감이 죽어서야 비로소 어머니 옥분과 진정으로 다시 만나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곳으로 떠났다고 믿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한양 장터의 이야기꾼들은 칠성방과 옥분의 사연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어와둥둥 내 사랑아. 금을 준들 너를 사랴. 옥을 준들 너를 사랴. 천냥 만냥 억만냥도 어미 사랑 못 당하네.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30년의 비극적인 이별과 눈물의 상봉. 그리고 뒤늦게 피어난 효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이 되었다. 지금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면 청계천 다리 밑에서는 옥분의 자장가 소리가, 그리고 영상 대감댁 터에서는 명운의 글 읽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온다고 한다. 그것은 어쩌면 가난과 운명에 찢겼던 두 영혼이 서로를 보듬으며 부르는 화해의 노래가 아닐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지만 단 하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이 다른 이유이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그대들의 꿈자리에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깃들기를 바라며 필서를 마친다. 외전 붉은 옷고름이 맺어준 인연과 천년의 배고픔. 여봐라, 저 여인의 주리를 틀어라. 감히 대낮에 약방에 들어와 귀한 산삼을 훔치고 도주하다니. 이는 국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요 상도를 무너뜨린 중죄인이라. 형조의 관아 마당에는 서리빨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고 포졸들의 억센 손길이 낡은 무명옷을 입은 여인을 거칠게 바닥에 짓눌렀다. 하늘에서는 30년 전 그날처럼 맺은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는데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여인의 치마폭은 이미 흙탕물과 핏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벌벌 떨고 있는 대여섯 살 난 사내 아이가 있었고 아이의 눈망울은 공포에 질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조 판서의 자리를 거쳐 이제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 자리에 오른 송명우는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무심한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어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하얗게 센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왔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호수처럼 정중동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하고 백성들이 나뭇껍질로 연명하던 그해 겨울. 도성 안의 유명한 약재상 만병통치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범인은 바로 저 여인으로 이름은 개똥어미라 불리는 과부였다. 그녀는 병들어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약방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산삼 한 뿌리를 훔쳐 달아나다 붙잡힌 것이었다. 약방 주인은 씩씩거리며 명운에게 고했다. 대감마님, 이년은 도둑년이옵니다. 잿간년이 감히 천금이나 하는 산삼을 훔쳤으니 손목을 자르고 이마에 자자를 새겨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충난 것에 대한 분풀이로 여인을 극형에 처하기를 원했다. 주변의 도열한 다른 관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다. 법은 엄정해야 하는 법. 사정이 딱하다 하여 봐주면 기강이 무너진다. 명우는 턱을 괴고 여인을 응시했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읍소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께서 피를 토하고 숨이 넘어가시는데 의원 말이 산삼 끓인 물 한 모금이면 며칠은 더 사실 수 있다 하여 눈이 뒤집혀 그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제 목숨은 거두어 가시더라도 부디 저 아이만은 살려주시고 시어머니께 약 한 번만 드시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는 달게 죽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명운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낡은 기억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자식을 팔아 남편을 살리려 했던 나의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리려 도둑질을 한 저 여인. 대상은 다르나 그 본질은 가난이라는 형벌 앞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여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닮아 있었다. 명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좌중이 숨을 죽였다. 영의정의 위험 서린 발걸음이 돌계단을 하나하나 내려와 마당의 흙바닥에 닿았다. 그는 호위무사들을 물리치고 여인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약방 주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명운이 여인에게 호통을 칠 것이라 기대했으나 명운의 시선은 여인이 아닌 그녀의 뒤에 숨어 있는 어린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낯선 노인이 다가오자 겁에 질려 어미의 옷자락을 꽉 움켜 쥐었는데 그 손등은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다. 명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춰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 대신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명우는 품속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아이의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지극히 부드럽고 따뜻하여 마치 친할아버지가 손주를 대하는 듯했다. 약방 주인은 듣거라. 명운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주인은 화들짝 놀라 엎드렸다. 예, 대감마님, 너는 산삼한 뿌리를 잃을 뻔하였으나 저 여인은 무엇을 잃을 뻔하였느냐? 주인이 눈을 껌벅이며 대답을 못하자 명운이 이어 말했다.